네, 다카스 여러분, 오래간만이죠. 많이 힘드실 텐데, 다들 건강하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몇 달째 쉬고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 그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댁에서 그래도 복습 겸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 또 우리가 살면서 혹시나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라도 좀 짚어보고 싶어서요.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을 녹화를 해서 우리 밴드에 올릴 텐데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 밑에 댓글란에 들으시고 나서 여러분의 느낌이라든지 또는 쓰시기 좀 어려우시면 고맙다, 반갑다라고 하는 안부 인사라도 좀 해주시면 저는 그것으로 여러분들 성함 보는 것만으로 이렇게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힘드시고 불편하실 텐데요. 잘 견뎌내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정한 나 도대체 누굴까라고 하는 주제로 그 첫 번째로 삶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려고 그래요. 살아있으니까 사는 건데 그 살아있는 그 100년이라는 삶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성공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익히 아시는 삶은 시계추다라는 것으로 말을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삶에는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그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내 삶을 조금 더 반듯하게 다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주제를 이걸로 삼았습니다. 먼저 유시와 시인이 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산문집에 나오는 연으로 된 짧은 자서전이란 제목의 글을 전해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난 길을 걷고 있었다. 길 한가운데 깊은 구멍이 있었다. 난 그곳에 빠졌다. 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 그 구멍에서 빠져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난 길을 걷고 있었다. 길 한가운데 깊은 구멍이 있었다. 난 그걸 못 본 채 했다. 난 다시 그곳에 빠졌다. 똑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빠진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곳에서 빠져나오는데 또다시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난 길을 걷고 있었다. 길 한가운데 깊은 구멍이 있었다. 난 미리 알아차렸지만 또다시 그곳에 빠졌다. 그건 이제 하나의 습관이 되었다. 난 비로소 눈을 떴다. 난 내가 어디 있는가를 알았다. 그건 내 잘못이었다. 난 얼른 그곳에서 빠져나왔다.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길 한가운데 깊은 구멍이 있었다. 난 그 둘레를 돌아서 지나갔다. 난 이제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어때요,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글이죠. 습관처럼 되어 있는 우리들의 태도가 깊은 구멍에 빠지게 했던 거죠.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을 말하죠. 그런데 그 반복되는 행동, 즉 습관이 깊은 구멍에 나를 빠뜨리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멍을 파든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되진 않습니다. 또 다른 구멍이 우리를 기다릴 테니까요. 그러나 빠진 뒤에라도 나의 삶, 나의 행위를 되돌아보다 보면 그때 비로소 나의 잘못된 태도나 습관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야만
시인의 말처럼 구멍에 빠지지 않고 그 둘레로 돌아서 지나갈 수 있는 새로운 지혜가 형성될 수 있겠죠. 그게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에서 잘못된 행동만 하는 건 또 아닙니다. 때론 잘하기도 하고 때론 실수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실수를 얼마나 내가 자각하고 얼마나 고쳐나가야 한다는 사실, 그게 필요한 거겠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말이 많은 사람을 여러분도 쉽게 접하실 수 있죠. 그런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면 위로받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유독 그 사람만 만나면 도대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위로받고 싶은데 오직 그 사람 이야기만 하니 참 답답하고 지루하고 짜증만 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자신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급급합니다. 쟤는 아주 이기적이야. 쟤는 자기밖에 몰라.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가까이 오지도 않아. 이렇게 남 탓을 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남 탓을 해야 자기의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 주위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외로운지 그 이유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듯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새로 만나도요, 똑같은 상황만 반복될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너 자신을 좀 고쳐야 해. 너 말 좀 줄여야 해. 남의 말 좀 들어. 이렇게 충고하면 그 사람 화만 부추기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사람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다. 스스로가 자신이 외로운 이유를 찾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영혼을 위한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격언을 그 사람은 기억하는 게 좋을 겁니다. 자신의 말을 적게 할수록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 때문에 불행한 일을 겪은 다음에 흔히 다른 사람들 탓을 하면서 분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천냥희라는 시인은요, 단추를 채우면서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단추를 채워보니 알겠다. 세상이 잘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단추를 채우는 일이 단추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단추를 채워보니 알겠다. 잘못 채운 첫 단추, 첫 연애, 첫 결혼, 첫 실패. 누구에겐가 잘못하고 절하는 밤, 잘못 채운 단추가 잘못을 끼운다. 이 천양희 선생님의 시를요, 안도현 시인은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단추를 채우다가 첫 단추를 잘못 채웠을 때의 난감함을 당신도 느꼈으리라. 단추 하나 잘못 끼웠는데도 인생 전체가 흐트러지는 듯한 느낌 말이다.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간 셔츠 깃을 보면서 얼굴이 저절로 일그러졌을 거다. 맨 처음의 실패가 마지막까지 실패로 이어지는 예가 바로 단추 채우기다. 그런데 시인은 실패한 다음에 그 잘못 때문에 누군가에게 절을 한다고 했다. 실패의 책임을 상대에게 떠맡기지 않는 자세에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절하는 것보다 삿대질에 익숙한 우리를 때리는 회초리 같은 시다. 그렇죠. 뭔가 좀 배울 점이 있죠.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은 나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길에 가만히 놓여있던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것은 내 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남 탓을 하며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을 합니다.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준 스승이 돌뿌리고 삶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준 것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자기의 시를 마무리합니다. 잘못 채운 단추가 잘못을 끼운다라고 말이죠.
그것을 이미 깨달은 거죠. 이때부터 그 사람은 단추를 제대로 끼우게 될 겁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삶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지혜의 한 줄이라는 책에는요, 아름다웠던 정원이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황량한 잡초로 가득한 정원으로 바뀐 사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해드릴게요. 벨이라는 여성은 무척 부자입니다. 자기 집 근처에 자신만을 위한 화원을 지을 정도로 꽃과 나무를 사랑했죠. 보기 드물게 아름다웠던 정원이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벨 아주머니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말입니다. 아이들이 와서 숨바꼭질도 하고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노인들은 그 넓은 정원 안에 있는 작은 호수에 앉아서 낚시까지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텐트를 치고 아예 밤을 꼬박 새우기도 했습니다. 벨 아주머니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가꾼 정원인데 무임승차를 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도 미웠습니다. 그래서 정원 입구에 화원 출입금지라는 팻말까지 세워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몰려들었습니다. 벨 아줌마는 팻말의 내용을 이렇게 바꾸어 썼습니다. 저희 정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 화원 내에 독사가 있으니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화원 출입을 삼가해 주세요.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제가 지지 않습니다. 이 글은 매우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한 관광객이 그 화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매우 놀랐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아름다웠던 화원은 어느새 수풀이 우거지고 잔디가 무성히 자라서 황량하고 지저분해 보이기까지 했던 겁니다. 벨 아줌마는 문득 외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들려오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화원과 공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자신의 화원을 보호하려고 붙인 팻말이 결국 자신을 긴 외로움 속에 가둔 울타리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한 그녀의 인생은 이렇게 행복에서 멀어진 겁니다. 이 예화에서 잘못 끼운 첫 단추가 뭘까요? 내 것이니까 남들은 구경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기심이 아닐까요? 이렇게 잘못 끼운 첫 선택이 그녀를 이렇게 외로움과 절망의 늪으로 빠뜨려 버리고 만 겁니다. 감동 가득 한 뼘 이야기라는 책에요. 미국의 유명한 외과 의사인 반 아이크 박사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첫 단추를 왜 잘못 끼울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급함입니다. 무언가에 쫓기면 전체 맥락을 보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급할 때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거든요. 바나이크 박사님이 겪은 일화, 경험 뭘까요? 저녁 시간 집에서 쉬고 있던 바나이크 박사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전화 목소리는 무척 다급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그랜드 펄스 병원의 하이든입니다. 총을 가지고 놀던 소년이 오발탄에 맞아서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급히 좀 와주세요. 박사는 자신의 차로 60마일이나 떨어진 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최대 속도로 말입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웬 남자가 차를 가로막습니다. 차를 세우니까 박사 보고 내리라고 합니다. 총으로 위협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박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의사요. 응급 환자에게 가는 길이요. 급한 일이 아니면 좀 기다리세요. 내가 병원을 다녀와서 이곳에서 이 차를 주겠소. 이렇게 말했지만 남자는 내가 속을 줄 알아? 라며 강제로 박사의 차를 빼앗고는 달아났습니다. 박사는 버스를 기다렸지만 한참을 더 기다려야 온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걸었습니다. 드디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박사가 도착하기 10분 전에 이미 사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는 병원 관계자에게 박사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박사의 차를 강탈한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가 소년의 아버지였던 겁니다. 급하면 이렇게 전체를 못 봅니다. 자신의 목적에만 초점을 맞추면 다른 사람들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마치 사슴을 쫓는 사자처럼 말이죠. 이렇게 마음이 급하면 전체를 망가뜨리기 십상입니다. 급한 마음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한 원인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몇 가지 삶의 사례들을 두루 살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의 주제인 삶을 다루어 볼까 합니다. 앞에서 예로 든 비유들은 곧 우리들의 삶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다르고 상황은 다를지라도 우리도 똑같이 범하기 쉬운 일이란 거죠. 저는 삶을 이야기할 때 삶은 시계추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삶이 시계추와 같은 속성을 가졌다는 걸 이해하면 삶을 이야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시계추는 도대체 어떤 속성을 가졌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변화한다는 겁니다. 움직인다는 겁니다. 시계추는 일정 높이까지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쉴 새 없이 움직이죠. 만약 이 시계추가 멈춰 섰다면 그 시계는 아마 고장난 겁니다. 죽은 겁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시계추는 늘 좌우로 움직일 것이고 죽어있는 시계추는 정지해 있을 겁니다. 이번엔 시계추라는 단어 대신에 삶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죠. 그래서 질문을 나는 살아있는 삶을 사나 아니면 죽어있는 삶을 사나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이 질문은 나는 움직이고 있는가, 즉 변화하고 있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고착화되어서 정지되어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런 질문과도 같습니다. 먼저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살아있다는 것과 죽어있다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늘 움직입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겁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죽어있다는 것은 이와 반대로 정지되어 있는 겁니다. 살아있다 또는 죽어있다는 말은 오직 우리 육체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 등도 고착되지 않고 어제보다 오늘 더 너그러운 생각을 한다든지 또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받아들여서 자신이 새로운 지식이나 지혜를 습득하는 순간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 중에는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고집하고 자신의 신념만을 주장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을 많이 접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모두 똑같은 생각과 신념 속에서 살아갈 것이고 그래서 어떤 변화도 이루어낼 수 없는 어떤 성장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바로 죽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사회는 분열과 다툼 그리고 갈등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속성입니다. 시계추의 두 번째 속성. 이것은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계추가 움직인다고 했죠. 그리고 왼쪽으로 올라간 높이만큼이나 오른쪽 끝에 이르러서도 똑같은 높이만큼만 올라갑니다. 물론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시계추는 같은 시계추입니다. 방향만 다를 뿐입니다. 하나의 시계추가 방향을 바꾸면 양극단인 두 개로 나눠집니다. 왼쪽과 오른쪽이라는. 예를 들면 시계추의 한쪽 끝을 사랑하는 상태라고 하고 다른 한쪽 끝을 미워하는 상태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했던 것만큼 그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언젠가는 미움 역시도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한 만큼 미움 역시도 그만큼 크다는 것. 다시 말하면 시계추가 어느 방향에 있든 간에 똑같은 시계추인 것처럼 사랑이나 미움도 결국 하나였던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였는데 한쪽 방향에 있을 때는 즐겁고 그립고 설레지만 때가 되어서 다른 방향에 위치할 때는 미워지고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눈물 졌던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미움은 사실은 시계추라는 사랑의
서로 다른 얼굴이었던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계추는 똑같은 시계추지만 이 시계추가 왼쪽과 오른쪽에 위치한 양 끝을 오가며 존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일 게 있습니다. 한쪽 끝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시계추가 계속 자신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려는 관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 야생마와도 같은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할 때는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 가까워질수록 가슴은 쿵닥거립니다. 설렙니다. 만나면 즐겁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고 함께 재밌는 대화까지 나눕니다. 이것이 사랑의 시계추가 왼쪽 끝에 머물 때라고 상상을 해보시죠. 시계추가 여기에 머물 때는 설렘과 기쁨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계추는 여기에만 멈춰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옮겨갑니다. 사랑도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사소한 일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미운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자기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고 아파합니다. 이때가 바로 사랑의 시계추가 왼쪽의 반대편인 오른쪽 끝에 위치할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 많은 연인은 결별을 선언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사랑 역시 시계추다라는 지혜를 알고 나면 잠시만 견디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계추는 반드시 반대편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삶의 속성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은 늘 왼쪽 편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는 잘못된 믿음 또는 잘못된 환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괴로웠던 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설레고 기뻤지만 사랑했기 때문에 오해도 생기고 질투도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두 얼굴, 즉 양극단인 설렘과 질투 또는 즐거움과 미움 등이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하나 더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시계추가 왼쪽에 있을 때, 즉 서로가 호감을 가지고 서로에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있을 때라면 그저 그렇게 아름다운 추억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면서 행복해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시계추가 반대편에 위치할 때입니다. 그때는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사람과의 소통을 아예 차단해버립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미울까요? 얼마나 자신이 초라해질까요? 이런 감정이 또는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결국은 그 사람은 나쁜 놈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결별을 선언하는 거죠. 그렇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사소한 일 때문에 오해를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감정이 상했고 오해를 하게 된 건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사랑의 시계추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미워질 때도 잠시 기다리면서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미움도 사랑의 하나의 얼굴이었다는 사실을 아니까요. 잠시 기다리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지혜일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했길래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말입니다.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무언가 느끼는 게 있으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걸 고치면 시계추는 다시 왼쪽으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할 테니까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인격 또한 조금씩 높아지게 되겠죠. 이것이 사랑의 아픔이 주는 선물이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기쁨과 아픔을 반복해서 겪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게 되고 그래서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성숙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속성입니다. 이제 시계추의 가운데 지점 중간이죠. 여기는 분홍색, 오렌지색이죠.
오렌지색으로 제가 그림을 왼쪽편에 해놨는데요. 그걸 주목을 해보시면 이 세 번째 속성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계추가 어느 한쪽으로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앞쪽만 보고 올라가기 때문에 뒤를 돌아볼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좋을 때는 이 좋은 관계가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게 되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알았습니다. 때가 되면 시계추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계추가 한가운데 위치한 곳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시계가 고장났을 때 멈춰 서 있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지점은 시계추가 움직일 때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왼쪽과 오른쪽 모두를 바라보고 헤아릴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 생각과 내 몸은 왼쪽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위치해 있다고 해도 우리들의 의식만큼은 시계추가 올라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도 헤아릴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로소 좌와 우를 헤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로를 많이 사랑하고 있던 왼쪽 끝에 머물고 있다고 해도 여기에 위치한 속성은 앞만 보고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행복감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데, 그 반대편은 미움과 증오가 있다 그랬죠. 근데 그것을 못 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의식만큼은 어디에 위치해 있든 가운데 지점에 놔두고 좌우를 바라볼 수 있다면, 즉 반대 방향을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두 사람의 관계가 좋은 관계일 때는 그 관계를 즐기되 반드시 언젠가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좋은 관계를 조금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를 말입니다. 만약 두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그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내가 어떻게 하면 또는 내가 어떤 점을 고치면 이 좋지 않은 관계가 예전의 좋은 관계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의 시계추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성찰하는 것이 사랑을 더 깊게 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방향에 서든지 우리의 생각만큼은 가장 아래쪽인 정지된 곳, 즉 좌우를 헤아릴 수 있는 곳에 머물러서 그 반대 방향을 헤아려 보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줄 놀라운 지혜일 겁니다. 이런 사유 방식을 중도라고 또는 중용이라고 해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시계추의 속성 세 가지를 통해서 삶의 속성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속성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한다. 두 번째 속성은 한쪽 끝에서만 머물려고 하는 관성이 있다. 세 번째 속성은 가운데에서 좌우를 헤아리는 것, 이것이 삶의 지혜다.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과의 첫 재택 공부는 변하지 않는 진정한 나는 누구냐라는 이 큰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삶은 시계추다라는 소주제로 공부를 했습니다. 과제들입니다. 이 과제 너무나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 쓰셔도 좋으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얼굴을 못 뵈니까 성함이라도 보려고요. 댓글로 좀 부탁을 드렸는데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쓰시면 여러분들의 삶을 좀 되돌아보는 아주 귀한 복습의 시간이 돼서 거기서 또 다른 느낌이나 배움을 좀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삶의 속성 세 가지를 적고 이 속성을 몰랐을 젊은 시절 때 여러분이 겪은 아픈 추억이 있다면 쓰십시오. 또는 여기에 지금 과제 적어 놓은 것처럼요. 시계추 그 세 가지 속성을 좀 이제 쓰라고 해놨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걸 우리가 몰랐던 젊은 시절이든 또는 뭐 친구들의 지인들의 얘기든 경험담 속에서 이런 삶의 속성 세 가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아픔을 겪었던 경험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좀 큰 공부 자료가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쓰시기 어려우시면요.
안녕하세요 이런 말이라도 이렇게 좀 써주시면 반갑게 여러분들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컴퓨터가 잘 안 돼서 제가 못 올리고 있는데요. 2014년도니까 한 6, 7년, 6년 정도 지났군요. 그때 제가 경인방송의 그 원기범 앵커가 진행하는 시사 프로그램에 몇 년 동안 한 10분 정도 행복에 관한 코너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대담 형식으로. 그것도 뭐 별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는 거니까 제가 한 편씩 일주일에 한 편씩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자도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제가 좀 준비되는 대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수시로 올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자주 우리 밴드에 들어오셔서 얼굴 못 뵀지만 반갑게 이렇게 성함이라도 여러분들 추억들을 좀 제가 좀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